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 정당 바른설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주환입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깜짝 이벤트 하나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 뉴스사이킥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20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 잠깐 그 사이에 유튜브에다가 뭐 댓글 다셨습니까? 팬 관리하시는 건가요? 뭐 팬 관리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좀 와 계신 것 같아서 네네. 저한테 응원의 댓글을 주시는 걸 보고 제가 인사성이 밝기 때문에 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신 변호사님한테 응원 댓글 참 많이 달립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시면 좀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설주환 변호사에게도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다 왔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까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토 정상회의로 유럽에 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깜짝 방문이네요. 이거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신인기 변호사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아마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한 우크라이나 이제 우호 관계 내지는 또 전후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저는 그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안보의 이런 중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런 전격 방문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전략적으로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또 전격 방문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이런 안보적인 상황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또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또 불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왕 이제 가셨으니까 또 좋은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 국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게 건국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 국가에 방문할 때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알려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이번 나토 가기 전에 왠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방문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했던 게 왜냐하면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가고 싶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게 뭐냐면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랬죠. 우크라이나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약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왠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를 방문한다든지 약간 전격적인 방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뭐 이번에 폴란드에서 뭐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전후 복구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전쟁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측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그 전쟁의 나토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일단 전후 복구 사업에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뭐 참여를 해서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방문이라고 보고 뭐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충분히 해볼 만한 저는 일정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전에 순방 이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계획된 방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당연히 계획됐을 거라 보고요. 저는 기시다 총리가 저번에 갔다 온 걸 보고 윤 대통령도 한 번 정도는 유럽에 갈 일이 계시면 우크라이나만 방문하기 위해서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저는 유럽 방문이라 그래서 이번 나토 방문 이후에 저는 충분히 저 깜짝 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저는 충분히 갈 만한 상황이었고 이거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잘 가셨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격 방문이라고는 비춰졌지만 당연히 계획하에 가는 거고요. 이제 대외비로서 유지가 됐던 것일 텐데 전 이것이 이제 전격 방문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충격요법 내지는 국민들에게도 깜짝 놀라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북중러와 이제 한미일이 계속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기감을 좀 더 낮출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깜짝 방문 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 전에도 중국이 오히려 자신들이 중재자로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외교력과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건데. 국제사회에서의 그럼요. 외교력, 네. 영향력.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제 한 번의 방문,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야 세계 누구의 지도자든 만나고 싶고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것은 사실일 테니까. 근데 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냐는 좀 몇 년, 저는 뭐 당장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고 보지만 좀 몇 년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하고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아르핀시를 돌아봤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도 재건과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과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까지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에 이제 윤 대통령과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 쇼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우선은 사실 이제 사진 한 장이 리투아니아 언론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김건희 여사가 주목이 되면은 이제 다른 성과들이 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동행이 조금 이런 좀 구설 내지 이런 거에 좀 안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나가실 때 그러니까 출국 장면을 보면은 이게 에코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환경 그 네네. 백을 종이 같은 그 백을 이렇게 들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물론 소탈하게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이게 좀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그런 걸 들고 다니면은 참 유의미할 텐데 누가 이렇게 봐도 이미지적으로는 평소에는 잘 이렇게 그런 걸 안 드실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기 아닌가가 과거에도 박원순 시장이 마치 그 옥탑방에서 그 선풍기 네네. 이런 거 쐬면서 막 서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항에서 나가실 때 뭐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명품관을 들렀다는 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그럼 이 앞과 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에서 양평 논란이 상당히 좀 주목을 끌고 이게 지금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에서 아무 입장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명품관 다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또 국민들께서는 부정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또 대한민국의 수해가 지금 심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국민들께서도 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물론 명품을 가서 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그 감정선을 좀 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명품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품관은 아니고 편집숍이라 그래서 네. 명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샵이죠. 5군데를 돌았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첫날은 김건희 여사가 가신 걸로 그 보도가 됐고 둘째 날은 김건희 여사는 가지 않았지만 수행원들이 들렀다. 뭐 이렇게 네.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 가셨어야죠. 이런 빌미를 왜 만듭니까? 굳이 외국에 나가고 이게 여행 간 것도 아니잖아요. 외교 일정으로 간 건데 굳이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그것도 이러면 당연히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 국민 세금으로 전용기 타고 가서 그러면 자기 돈으로 썼겠죠, 당연히. 네.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출처를 밝히라고 하면 뭐 사비로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돈 많으신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뭐 썼겠지만은 설마 특활비 이런 거 쓰시지 않으셨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억측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선동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왜 빌미를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현지 언론 보도로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뭐 당시에
보니까 동행한 기자단에서 뭐 보긴 봤었다. 시내에서 워낙 거기가 좁지 않겠습니까? 빌뉴스라는 곳이 뭐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 도시라고 하는데 시내에서 이렇게 뭐 우르르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 안 보였겠어요? 보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 했어야 될 일정을 하셨다라고 보고요. 뭐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 그 여사님 예를 들어서 퍼스트 레이디들이 방문을 하면 뭐 인사동 그 나라의 고유한 뭐 이런 전통적인 것을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산다든지 그러지 어떤 뭐 샷땡이나 굿땡이나 뭐 이런 걸 네. 사러 가시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파는데 뭘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살 필요가 있으셨겠어요. 뭐 근데 지금 뭐 대통령실의 뭐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관계자 발로 나오는 거 얘기는 사진 않았다. 근데 뭐 사진 않았는데 왜 이틀씩이나 이걸 가죠? 안 그래도 이 해명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볼까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물건은 사지 않았고 매장 직원의 호객으로 매장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신 변호사님? 근데 뭐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고가의 물건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뭐 호객 행위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리투아니아의 문화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호객 행위를 해서 갔다라는 그 해명 자체를 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네. 공무 수행 중이고 또 국내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지금 당사자로서 김건희 여사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이번에 또 수해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참 힘들고 지금 뭐 교통이 마비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를 국민들이 느끼면서 상당히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명품을 갖거나 아니면 뭐 사교육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전 자본주의를 저는 신봉하기 때문에 뭐 별로 시비 걸 생각이 없습니다. 또 네네. 양평에도 누가 땅을 갖고 있는지 전혀 시비 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공무 수행 중에 그래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국가 나라 돈으로 다 비행기 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호원들을 수행해가지고 그 편집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모습들은 뭐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저 그런 행보들은 앞으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혼자 가셔서 사시던지 하시면 되는데 공무원이 경호원들을 굳이 대동해가지고 이틀이나 이틀에 걸쳐서 그걸 뭐 5개 샵을 5군데를 다 돌았다 이런 얘기를 굳이 들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영부인이 어떤 공적인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어떤 신분만 있을 뿐이지. 네네. 법적으로 보면 사인이에요. 근데 사인이 공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동하면서 다니고 그걸 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어떤 대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위법할 수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또 앞으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또 무슨 네네.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제 시리즈를 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건 시리즈 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라고 해봐요. 정말 김정숙 여사 마지막에 그 무슨 2만 원 얼마짜리 그 브로치인데 그걸 뭐 몇 억짜리 브로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리고 이 뭐 호객행위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진짜 경호원들 물먹이는 거예요. 정말 그 경호원들은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아니 호객행위를 한국말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호객행위를 했는데 그대로 경호원이 놔두고 있었다? 저는 참 경호도 문제구나.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명품도 뭐 인터넷으로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공인의 자리에서 좀 이렇게 경호원들 대동하고 다니는 모습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인터넷 주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에 에라이님께서 경호원 10명 하고 다니는데 호객행위가 가능한가요?라고 말씀을 주셨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상인이 10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을 했다니 이걸 해명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경호원들을 뚫고 들어갔다면 경호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영부인 경호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뭐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나저나 앞서 잠깐 설마 개인 돈으로 사셨겠죠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무슨 돈으로 샀는지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두 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 뭐 옷감 논란, 뭐 특활비 논란 이런 것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도 전 이거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논란에 논란, 또 이슈로 이슈로 덮고 뭐 정쟁에 정쟁이 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의혹이 있으면은 물어볼 수는 있는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뭐 의혹이 뭐 특활비를 배정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면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뭐 또 싸움으로 이끌고 갈 필요 있겠나 싶은데 아마 그렇게 또 정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정쟁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또 떠오르는 생각이 첫 번째 나토 방문했었을 때 네네. 그때도 그랬었나 아니면 스페인 방문했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기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도 무슨 쇼핑하고 뭐 명품 뭐 샀네 마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초창기에 처음에 외국 나가실 때.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런 논란들이 계속 해외 나갈 때마다 그러면 이제는 또 김건희 여사 어떤 또 이런 또 뭐 현지에서 나올지 아니면 우리나라 동행 취재단이 할지 안 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필요한 논란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게 오늘 봐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딱 했어요. 이게 주말 뉴스로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이번 성과의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다라고 피날레를 날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은 국내에 돌아와 보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보다 김건희 여사 이게 더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에도 도움되지 않은 행보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여요. 이거는 저도 좀 궁금은 할 수 있는 네네. 게 지금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활비를 뭐 배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사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떤 루트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또 점검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에 있어서 명품 쇼핑과 관련된 논란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신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인데 그 논란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행동으로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란 얘기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는 또 일타 강사를 또 한 번 자처를 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신 변호사님? 저는 원희룡 장관의 이런 행태를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쟁 장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소명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국무위원이 아니라 마치 민주당하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제 그런 역할 내지는 또 뭐 이재명 대표랑 싸워서 뭐 본인의 급을 올리고 뭐 차기 대선을 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봤고요. 또 네. 하나는 아니 본인도 대장동 의혹 때 일타 강사하면서 의혹 제기하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를 받으니까 이게 뭐 선전선동이고 가짜 뉴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또 일타 강사 운운하거든요. 그럼 왜 같은 일타 강사가 본인이 공격할 때는 정당한 의혹 제기고 또 본인이 당할 때는 왜 그게 가짜 뉴스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을 정쟁으로 이렇게 빠뜨려야 되는 것인지 저는 원희룡 장관의 태도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처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사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2부 찐텐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논란 얘기를 좀 하다가 저희가 2부로 넘어왔는데요. 원희룡 장관의 일타 강사를 또 자처하면서 유튜브에서 또 이것저것 조목조목 이제 그 의혹과 관련돼서 반박을 원희룡 장관이 했단 말이죠. 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출국하시기 전에 찍어놓고 올리시고 가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업데이트가 너무 늦게 되고 있어요. 그 가시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네. 수없이 나와가지고 이게 저 오셔서 다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2부를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찍어놓은 걸로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해명이 안 돼요. 딱 한 번 봤었을 때 27분 정도의 영상이던데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느낌밖에 안 받았어요. 아 그냥 자기 정치하고 있구나. 아 이제 나는 보수의 어찌 보면 이제 대권 후보였지만 이제는 유력한 대권 후보로 한 계단 더 올라가기 위한 어떤 저는 그런 액션으로밖에는 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 책임은 쏙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네. 야 머리는 좋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 원장관님이 참 좋은 머리를 이런 데다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이 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뭐였냐면 왜 바뀌었으며 어떻게 해서 누가 바꿨는지 여기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그 전 정부 물타기 그걸로만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결국 하다 못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2030 양평군 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발행된 2030 양평군 계획에 보면 이 강상면 지금 변경 안대로 도로가 있었었다. 근데 거기 보면 저도 그 봤는데 그 페이지를 보면 그냥 줄을 그냥 쓱 그어놓은 것 뿐이에요. 2030에 맞춰서 양평군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나면 좋겠습니다로 돼 있는 것이지 강상면이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된 도로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면밀한 내용의 도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는 계속 그러고요. 지금 가장 큰 업데이트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 발주를 2022년도 3월 달에 네네. 이제 3월 달에 새로 영역 계약을 해 가지고 발전 본 타당성 조사 업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권한이 그 업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발주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런 안으로 한번 발주를 하니까 그 영역 업체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내놨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해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저께 또 뉴스를 보니까 MBC 뉴스를 보니까 그 업체 관계자가 하는 말이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의 어떤 그 조사의 수준이 다르고 비용이 다르다. 근데 그분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거 에이타 하는데 455페이지에 달하는 에이타 네네. 보고서와 그다음에 몇 억에 달하는 그게 있고 기간도 2년이에요. 2년 동안 작성된 거예요. 근데 본인 업체에서 불과 2달 만에 한 것이 그러면 어떤 게 수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가 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업체가 수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2년 동안 작성한 네네. 에이타 보고서와 본인들이 2개월 동안 한 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같을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PC 조사도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논쟁은 ING 중이고요. 이 논쟁은 계속했는데 원장관님 이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어떻게 이 노선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없고 네. 이 바뀐 노선이 조금 월등하다, 더 낫다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신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논쟁이 격화되면은 쟁점들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면서 네네. 본질이 흐려지죠. 흐려지고 네. 또 그럼 서로 이제 물타기 내지는 뭉개기가 막 난무하거든요. 지금 이 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워낙 그 사안의 중대성과 이 파급력 때문에 양쪽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전사적으로 지금 붙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지금 저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 그럼 저는 본질이 뭐냐? 이런 그 국책 사업 내지는 SOC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그 KDI,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 가장 뛰어난 연구원에다가 25억을 써서 이제 오랜 시간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타 조사는 사실 그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게 이 구간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예타에서 여러 가지들을 따졌을 텐데 만약에 국토부가 강상면안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강상면안을 예타를 넣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양서면으로 원안으로 해가지고 예타까지 끝났는데 그럼 저는 이 끝난 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당성 재조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라인에 대해서 예타를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걸 또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타라는 것이 제도가 몰각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은 2022년 7월 달에 양평군에다가 먼저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연속성 있게 프로세스가 가야 되는데 양평군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마치 탑다운 방식으로 윗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번 좀 바꿔보는 이런 시도를 했고 그것이 지난 10개월간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불투명한 과정과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노선이 바뀌었는데 마침 거기에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권력의 그런 손이 작용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이걸 더 숨기고 뭐
내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처럼 뭐 민주당 인사들 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네. 사유재산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그 행정 절차를 다 적법하게 밟았는지를 먼저 밝히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가 없이 만약에 노선을 임의대로 바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떠나서요. 네네. 다 모든 논란 다 떠나서 좋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부터 조금 그러니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달에 2022년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그 공문과 그다음에 양평군에 대한 공문을 같은 내용으로 보냈어요. 근데 양평군에 대한 공문에는 강상면으로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원안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내용으로 보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의견 제시 기한을 똑같이 두고 그러면 왜 다르게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와 양평군에 다른 문건을 보낸 거죠. 내용이 다른 문건을. 그럼 이건 국토교통부 그러면 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할 건가요? 이렇게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다른 안에 대해서 보내고 나서 각자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야 경기도 너희도 동의했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 당연히 했죠. 예타가 통과되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그 용역 회사의 말을 듣고 노선을 그렇게 쉽게 바꿔줄 것 같으면요. 앞으로 예타라는 제도 할 게 뭐 있습니까? 국토부가 늘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놓고 싶은 노선으로 용역 발주하고 그걸로 대답 나와가지고 또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은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노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려면 또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바꾸셔야지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해서 그 의견 듣고 그냥 바꿔버렸다. 이런 거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저에게 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가 사업의 진행 과정, 절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고 노선이 어디가 좋냐 이런 얘기만 원희룡 장관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글발진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치 이슈로 이걸 확 들고 가면서 글발진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번에 6월 29일 날 인사에서 대통령실 그 차관 2명이 이제 국토교통부 1차관, 2차관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분들의 활약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일단은 지칭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제 혐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지금 국토부 차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이 인수위 때부터 다 관여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선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이것이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 안에서 누가 힘을 썼는가? 그리고 이것이 양평군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합동작전 들어가듯이 이게 변경이 정강석화처럼 됐거든요. 마치 군사작전하고 되게 유사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 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관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시간 낭비 내지는 증거인멸의 시간만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저는 명명백백하게 관여된 사람들이 어디까지 누가 이것이 관여되는지 이 혐의를 저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카드 꺼냈지 않습니까? 네. 설 변호사님. 이거 당연히 받아야죠. 여당에서는 뭐 거짓 선동을 여기 더 이상 더 하기 위해서 뭐 이걸 국정조사를 한다고 네. 저는 그것도 주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국정조사에서 거짓말 하려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짓부렁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국정조사에서는 모든 걸 공개해가지고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인데 저는 이건 민주당이 뭐 야권에서라도 저는 이걸 해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일단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까지도 이어된다고 보는데 네. 그럼 이번 국정조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국정감사가 이제 정기 9월달 이후에는 정기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까지도 갈 문제여야 된다고 보여요. 이건 뭐 당연히 행정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의 급발진이 상당히 좀 의아했거든요. 네네. 마치 원안으로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백지화.
그래서 그냥 다음 정권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정조사와 전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 없음도 저는 전제를 하지만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자료를 다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또 자료 공개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면서 또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느니 차제에 이것은 강제 특검으로 수사를 가자. 통해서 그냥 신속하게 정광석가처럼 저는 이것은 사실관계 빨리 밝혀버리면 될 일이다. 이거 그렇게 크게 끌 만큼의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빨리 밝힐수록 오히려 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도 정쟁 확대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을 받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국회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의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는 있고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저는 정치권은 의식해야 될 것이다. 이건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도 한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양평 논란도 뭐 내용과 구조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때 만약에 특검 만약에 저희가 야당 쪽에서 하시면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안 하는데 다른 분은 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두 가지 논란만 더 확인을 해보죠. 일단 앞서 저희가 예타 이후에 이렇게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여당 쪽에서 이제 20년간 24개 사업 중 14개 예타 이후에 타당성 조사 등으로 바뀐 곳이 있다라고 또 근거를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논란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소속의 그 전 양평 군수를 포함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도 원안 쪽과 관련된 땅들의 일부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논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아니 민주당 인사들도 땅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예타에 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까지 다 묶어서 특검을 해야죠. 네네.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타 이후에도 뭐 종점이나 시점을 좀 바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려면 그 바꾸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도 있고요. 또 도로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련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임의로 바꾼다? 뭐 용역회사 말 듣고 바꾼다?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절차도 중요하고 선례 구속도 중요하고 그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치면서 바꿨느냐 여부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뭐 김부겸 전 총리의 땅이 거기 있다. 아니 있어요. 거기 사시고 계세요. 전원주택 지으셔 정계 은퇴한 다음에 200평인가 300평인가 뭐 그 정도 있으세요. 뭐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러면 저희 지난 정부에서 김부겸 총리 그 300평 있는 땅값 올려주려고 그 거기로 그러면 그 발주업체를 그러면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양평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상으로 보니까 원안에서의 종점에서 거리가 뭐 있긴 하는데 그게 3.7km가 있긴 하는데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실제적으로 보면 원안과 변경 안에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돼서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 뭐 대대로 그 옆집에 그 맹지 옆에 있는 땅을 왜 사게 됐냐. 그것도 이제 그 파신 분의 따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물타기라고밖에 보지는 않고요. 정말 전형적이구나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뭐 12,000평. 4만 제곱미터예요. 이 축구장 한 5개 면적 네, 된다고 그걸 하더군요. 어떻게 해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면적으로만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을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일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똑같이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참 공격이 방어하는 것도 세련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마치 사교육 카르텔에서도 학원 강사들의 고소득을 초과 수익이라면서 범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에 누가 땅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보장하고 있고 누구나 양평에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왜 국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땅을 왜 노선을 바꿨느냐, 왜 절차를 안 지켰냐. 근데 마침 거기에 왜 대통령의 영부인의 집안 땅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는 거 뭐 내지는 땅값이 오른 거 아니면 땅의 면적의 문제 이건 지금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권한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이 부분 아니면 절차를 왜 안 지켰지? 뭘 숨기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불똥이 경기도지사에게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판 붙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국토부가 김동연 그 경기지사에게 한판 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노림수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건 설주한 변호사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예.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원장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경기도지사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알만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알만하신 분이 왜 그러냐.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기가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김동연 지사가 이게 경제부총리로서 뭐 자기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겠지만 뭐 그것까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고위직까지 갔던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탄 아까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국토교통부에서 에타안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타 통과하기도 힘들고 에타 선정된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냥 국토교통부에 뭐 진짜 이런 뭐 각 지역에 수건 사업이라 해가지고 건설교통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예산이 다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에타를 해달라. 근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15년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왜 안 됐겠어요? 이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야 이거 해서는 별로 수익성은 없어. 근데 그 지역의 경기 남부권, 남북권의 어떤 교통 원활함인지 그다음에 두물머리를 가시는 분들의 6번 국도에 워낙 차량 정체가 심하니까 이거에 대한 해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양평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하남시, 광주시의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한 해소도 해주기 위해서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걸고 넘어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원희룡 장관이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원희룡 장관이 본인의 급을 계속 높이려고 정치적인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전 그렇다고 본인의 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원희룡 장관 돌아오시면 또 한번 뭐 유튜브에 2탄, 1탄 강사로 또 나오셔가지고 가신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또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또 만드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또 여당하고 정부가 실업급여 축소 폐지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직원 한 분이 여성들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명품 선글라스를 쓴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던데요.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이 발언이 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저는 우선 그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의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그 실업에 대해서 이제 생계 내지는 또 재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제 그런 복지 차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일인데 당연히 부정수급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그 퇴사의 문제도 이제 사업자랑 짜고 여러 가지 부정수급의 행태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정수급이라든지 잘못된 사례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어 오는 거거든요. 물론 더 심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것은 어떤 노동에 있어서 뭐 개혁이나 이렇게 말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동안 안 했던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업급여의 문제도 뭐 축소 폐지 그러니까 부작용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전체를 안 좋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문제점들을 발본색원해서 저는 처리를 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 작은 사례들을 가지고서 마치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자꾸 확대해서 그 지원 범위를 줄이고 약화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개혁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수사 위주 내지는 어떤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 마치 고용의 유연화라든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거든요. 전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업급여가 뭐 달콤한 실업급여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보다도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 돼서 일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통계까지 가지고 나와서 정부가 이제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주한 변호사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저는 폭넓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이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도는 어떤 일부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도가 있을 때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게 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있어요. 이 실업급여 저도 이거 굉장히 악용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이게 굉장히 특히나 이게 중소사업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로 골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정말 자기는 온정해서 해준 건데 이걸 나중에 실업급여를 타가더라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 끌어가시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사대보험 다 없애야죠. 국민 건강보험 빼놓고 뭐 실업보험 급여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거 다 사업주와 피고용이 다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세금이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도 예를 들어서 진짜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이걸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식의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매번 이런 식이에요. 뭐가 좀 문제가 되면 그냥 없애버려. 백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고쳐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아예 안 해. 안 할 거야. 다 때려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일단은 그 발언 자체, 그 공무원의 발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어떤 이런 실업급여라고 하는 비꼬는 듯한 어떤 이런 네네. 발언도 굉장히 잘못됐다. 정말 진짜 어렵게 이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사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니까요. 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언제 우리가 또 실업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tumse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 찐이야만 나오면 제가 입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 발음하다가 좀 뭉갰어요. 그죠? 틀렸죠, 저. 이제 신나는 노래를 틀어주셔가지고.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슈는 얘기만 하면 뭘 다 이렇게 빨아들인 블랙홀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희 준비해놓은 얘기 다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고고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절차적인 건 절차적인 거고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뭐 대응하기도 싫고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이만한 또 호재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걸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문제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뭐 국토부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의문만 쌓일 뿐이지. 그러면 계속 반박 논리가 나오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조사로 참 하기가 힘든 게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수사가 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 사람이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이행했을 거라는 것이 근데 그걸 누구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그 부분이 국정조사로 이게 강제적인 어떤 권한이 없는데 이게 밝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까 듭니다. 원희룡 장관의 급발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권 주자 얘기를 잠깐 설 변호사님이 네.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슈가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는 어떻게 보면 이 급발진이 어디 좋은 지역구나 뭐 이런 데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평가들은 좀 많더군요. 그렇지만 이게 대권으로 가보면 이게 전국 이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저는 원희룡 장관의 꿈은 저는 대선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번에 이런 급발진 내지는 그 백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원희룡 장관의 대처를 보면서 이건 공직자로서는 저는 기본이 안 된 자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장관으로서 이거 뭐 거의 현직 정치인보다 더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선으로 뭐 간다고 하셔도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내에서 일정 부분의 그런 뭐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뭐 전략 내지는 뭐 당내 표심을 결집하기 네네. 위해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거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 기반은 확실히 다지신 것 같다. 이런 정치적 말씀이시죠? 입지는 공고히 했지만 저는 정치적 미래는 잃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를 이어서 차기 대권에 본인이 나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유력한 주자가 여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인보다 앞서 있는 주자들이 한 두세 명은 돼요. 최소한 뭐 한동훈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차순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딜을 위해서 되고 싶다. 근데 본인이 한동훈 장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나중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스탠스에서 각을 세울 수 있겠어요? 각도 못 세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결국에서는 저는 본인은 대권을 꿈꾸겠지만은 그건 진짜 꿈에 불과할 뿐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미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두 분 이제 변호사시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게 뭐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사실관계 확인됐을 때 직권남용 혐의는 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에게 그 의무업무를 시켰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지금 이 백지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권력의 사유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과거에도 많이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조사가 필요하고, 근데 다만 이제 공수처에다가 지금 고발을 해서 이제 고위공직자니까 한 건데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것이 양평 땅을 수사 안 하고서는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 측근에 관한 논란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사안이다. 그래서 전 특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특검 주장하셨습니다. 네. 고발장을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경기도당에서 본인이 나오셨군요. 네, 연락이 와서 제가 이거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네네. 뭐 일단 좀 법적인 뭐 기존에 우리나라 판례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협소하게 판단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분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직권남용이 안 돼요. 자기의 권한 외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넘어서서 하면. 네,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 누군가가 어떤 공무원이 자기 권한 외의 일을 했느냐라는 여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원희룡 장관이 어떤 공무원에게 시킬 때 권한 외의 일을 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은 네네.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했는데, 저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고민 저도 했습니다. 고발장 쓰면서도 과연 공수처가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에 경기도당에서는 이거 경기 남부청에다가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수사 권한을 우리가 이제 분장한 걸 보면 이건 고위공직자니까. 공수처 권한은 맞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워낙 그 수사를 근데 저는 공수처가 몇 번 가봤거든요. 네네. 고발인 조사 받으러 제가 고위공직자는 아니니까 조사 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좀 열악하세요. 열악한 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면에서라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까는 싶은데, 그래도 저는 그 국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발 조치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실업급여 얘기하다가 많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이런 거예요. 사실 교육 논란에서도 그 많은 교육의 이슈들, 예를 네. 들면 뭐 교육의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바칼로레아 같은 걸 왜 못하는가, 뭐 이런 것들 좀 근본적인 인재상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급변하는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거든요. 게다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지금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걸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살릴 것인가? 다뤄야 될 문제가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결국 교육개혁의 핵심은 그냥 킬러 문항 하나로 지금 좁혀진 겁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그 초과 수익, 사회악, 지금 이런 쪽으로 간 거거든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고 방향 설정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전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저는 당연히 더 수사할 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저는 누구보다도 고용의 유연성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논의가 다 사라졌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금 다 사라졌고,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네네. 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원리를 틀어가면서까지 노란봉투법을 하니까 저는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노동조합이 더 설립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기본권이니까 좀 더 노동조합을 편하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개혁 아니냐. 저는 이런 방향적인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참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냐면요. 한쪽에서는 로봇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 비율이 세계 1등입니다. 로봇이 지금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모든 정부가 공이 일자리를 다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면 모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일자리를 어떻게 그럼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럼 로봇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노동개혁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많은데 이것을 그냥 실업급여 하나로 그냥 때려잡자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타가지고 무슨 여성분들은 웃으면서 들어와서 무슨 샷땡 뭐 선글라스 한다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돼. 이런 바로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 바로 나가서 명품차 이 기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정말 실업자가 되는데도 그러면 뭐 웃으면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약간 이런 감정선을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 변호사님 얘기가 정말 전적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유주의라 있어요. 네. 시장의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해주겠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은 자율성 보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의 연봉 인상이라든지 급여도 굉장히 지금 억제하고 있고 네네. 물가 오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정부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급급해요. 급급. 한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실업급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노란봉투법도 저도 많이 동감하는 편인데 노란봉투법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협소해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의 그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벗어나면 다 불법이 되니까 네.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걸 좀 폭넓게 하고 최대한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제도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야지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해서 그냥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도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삐걱됨이 있죠. 근데 그 삐걱됨을 고쳐야 되는 건데 네. 두 분 말씀이. 그리고 이쪽에 뭔가 사고가 터지면 이 사고가 터진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유를 둘러봐야 되는데 그냥 사고 터진 것만 그냥 빨리 없애버리자. 네. 또는 이것만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란봉투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동조합이 힘을 가져야 또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고요. 근데 지금은 노조에 대한 운영이나 설립 자체가 매우 제약돼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노조의 파업이 더 일상화되고 오히려 손해배상 원리를 뒤틀어서라도 그걸 보완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 틈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